이번 영상은 댓글 유도 영상이니까 꼭꼭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첫 영상 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너무 어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긴장할 예정이니까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조회수는 많은데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괜히 로펌 유튜브에 댓글 잘못 달면 소송당할 수 있으니 아무도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주제가 바로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이런 이슈들 엄청 많고 연예인들에 대한 인신 모독성 댓글들을 강경 대응한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도 다른 변호사들이 이런 명예훼손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실제 수사 과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온라인은 포털 사이트나 SNS, 블로그, 단체 채팅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 채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이트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용하지는 마시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사실의 적시입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양자의 한계는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는 모욕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예를 들면 욕설이 이에 해당하겠죠. 다음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실명이 아닌 인터넷 아이디로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필명 알땡땡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과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위 인터넷의 사이트에 공개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필명 알땡땡에게 욕설과 비방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위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모욕행위를 하였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가 글을 쓴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캡처해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죠. 그래서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표시하고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 아니면 어디에 어떤 게시글을 작성한 자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경찰은 내용을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사이트 회사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뉴스나 영화처럼 수사관들이 막 달려가서 박스에 컴퓨터 다 담아오고 이런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 작성 글에 대한 회원 정보, 로그 기록 일체를 압수수색 영장으로 보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그 글에 대한 회원 정보나 로그 기록을 정리해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은 그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유튜브 댓글을 단 사람이 납치범이거나 살인자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로그 기록을 제공하지만 범죄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는 가입 인증 절차가 별도로 없어서 특별히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국내 사이트는 전부 가능하냐?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본인 인증을 하고 회원 가입이 되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잡 땡땡땡, 불 땡땡땡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익명을 컨셉으로 한 사이트로 기록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가입과 글을 작성하는 서버를 분리해서 본인들도 그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그 기록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에 필요한 IP 주소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제공하면 자신의 회사가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제공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수사기관이 저 회사의 서버를 털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참고인인 것이고 가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방조 혐의만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명예훼손 가해자들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 악플 대상자의 피해가 너무 크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이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들게 고통받지 마시고 로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댓글 유도 영상이니까 꼭꼭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꼭꼭꼭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